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마다 창문에 얇게 맺히던 서리가 하루 종일 녹지 않고 유리 위에서 반짝이던 그런 날들이었다. 한도식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작은 마을 우체국을 다녀오고 있었다. 손에는 달력 한 장과 오래된 신문, 그리고 발신이 넘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처음엔 그것이 잘못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 한쪽 모서리에 자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수신인 한도식. 글씨는 서툴고 조금은 떨리는 듯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손끝이 괜히 떨렸다. 봉투 속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아주 오랜만이었다. 도시가 미안하다. 그때 총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 한 문장뿐이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본 순간 도식의 입술이 굳었다. 그 이름, 박진우. 40년 전 그는 그 이름을 사고 보고서에서 봤다. 사격 훈련 중 오발 사고, 신병 박진우 사망, 원인 불명. 기록상 그는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고 그 총알은 자신을 덮쳤다고 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식은 밤마다 그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 총성이 울린 뒤로 눈을 감을 때마다 귓가에 그 소리가 되살아났다. 짧고 날카롭고 어딘가 이상하게 휘어진 소리. 그 소리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부엌에서 손녀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은 27살, 라디오 PD를 꿈꾸는 학생이었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하며 진짜 목소리를 남기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도식은 봉투를 식탁 위로 밀며 말했다. 이거 진우가 보낸 것 같구나. 진우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동기였던 녀석이지.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 죽었어. 40년 전에. 할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근데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낼 순 없잖아요. 도식은 대답 대신 편지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젊은 군복, 차림의 남자 셋, 도식, 진우, 그리고 다른 한 명. 눈 내린 사격장 앞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 글씨체는 분명히 진우야. 그날 밤, 할인은 몰래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테이프처럼 삐걱였다. 진우는 착한 아이였지. 훈련소에서 제일 말수가 적었어. 사격 실력도 평범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이상했지. 무슨 말을 하려다 자꾸 입을 다물곤 했어. 그날이요? 할인이 물었다. 그래. 그날 오발 사고가 난 날. 도식은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눈이 내리던 오전. 사격 훈련 3일차. 각자 표적 앞에 섰고 교관의 호각 소리가 울렸다. 표적 7 준비 사격. 그때였다. 탐사로 도식의 오른쪽에 있던 진우가 잠깐
자세를 바꾸더니 총을 약간 옆으로 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가난이 지나간 자리에 짙은 먼지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교관이 뛰어왔다. 진우는 총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아닌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부대 전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사고자로 기록되었다. 다음 날 새벽,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그때 총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그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겨냥했던 걸까? 이튿날 아침, 할인이 식탁 위에 확대경과 UV 라이트를 가져왔다. 할아버지, 혹시 숨은 글씨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라디오에서 봤어요. 오래된 잉크는 자외선에 반응하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빛을 비추자 사진 뒷면에서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다. 탐사로, 실표적, 뒤를 보라. 할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뭐예요? 자격장 위치 같구나. 그럼 거길 가봐야겠네요. 도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속에 두려움이 스쳤다. 40년 만에 다시 그곳을 밟는다는 건 그에게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심장의 문을 여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도식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군번줄, 탄피 하나, 그리고 1984년 2월자로 찍힌 사고 경위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사고자, 박진우, 자격증, 오발로 자해, 즉사, 원인 개인 부주의.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우야, 내가 날 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누구를 막은 거지? 그날 밤, 하리는 컴퓨터 앞에서 검색을 했다. 자격장 1984년 사고. 하지만 기록은 없었다.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사고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할아버지, 그때 교관 이름이 뭐였죠? 최상도. 아마 아직 살아있을 거야. 그분 찾아봐도 될까요? 찾으면 모른 척해라. 도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사람은 진실보다 명예를 먼저 챙기는 인간이었어. 밤이 깊어갔다. 난로의 불빛이 흔들렸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날 사고 진짜 오발이 아니었던 건가요? 도식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다. 그때 총성이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도 이제는 확신이 안 서는구나. 둘이요? 그래. 하나는 진우의 총,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들렸던 소리. 그땐 바람이 새서 잘 못 들었지만 이상하게 방향이 달랐어. 앞이 아니라 옆에서 울렸거든.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그 사고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지. 며칠 뒤 그들은 군 훈련장이 있던 마을로 향했다. 길가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차창 밖으로 훈련소의 낡은 표지판이 보였다. 사격장 출입 금지. 사격장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녹슨 철문과 부서진 콘크리트 담장, 그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올랐다. 도식은 철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여기가 그때 그 자리야. 하리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 하지만 이젠 봐야 해. 그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눈 위로 희미한 탄피들이 드러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사격선 3번 위치엔 아직도 표적 7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표식을 본 순간 도식의 몸이 굳었다. 진우가 서 있던 자리야.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곳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다. 콘크리트 틈 사이로 녹슨 탄피 조각이 박혀 있었다.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이건 탄피 밑면에는 숫자 7과 낯선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가 쓴 탄이 아니야. 할인이 물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야. 그들은 사격장 옆에 작은 예배실로 향했다. 오래된 십자가가 뒤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낡은 나무 의자는 절반이 부서져 있었다. 그 안에서 할인이 낮게 외쳤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책상 서랍 속엔 녹슨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라벨엔 연필로 적힌 글씨. 3사로 7표적. 도식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테이프 표면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진, 그리고 이어지지 않은 글자.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진우야, 너 여기에 있었구나. 할인이 천천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그날 진우 아저씨는 정말 오바를 낸 걸까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총알은 누굴 향해 있었을까? 사격장은 폐허였다. 시간은 그 자리를 삼켰고 남은 것은 녹슨 철조망과 부서진 표적판뿐이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다. 기록으로 남겨야죠. 기록이라 도식이 낮게 웃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녀석이 있었지. 진우 말이다. 그 녀석은 뭐든 써두는 걸 좋아했어. 하리는 조심스럽게 사격선 3번 표지판을 닦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판 아래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칭, 한 글자뿐이었다. 도식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 진우 아저씨, 이름 맞죠? 그래, 하지만 그 아이가 왜 자기 이름을 여기에 새겼을까? 하리는 사진을 몇 장 찍으며 말했다. 여기 사선 방향이 이상해요. 3, 4로에서 표적 7을 겨누면 단도가 살짝 오른쪽으로 꺾이네요. 응, 이건 사람을 향한 각도가 아니라 옆쪽 구조물을 스칠 수 있는 위치예요. 도식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표적 7 뒤편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있었다. 거기에 타는이 여러 개. 그중 하나는 이상할 만큼 둥글게 파여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타는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건 내가 쏜 게 아니야. 이건 뒤에서 쏜 거야. 거기 누구요? 낯선 목소리에 할인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낡은 잠바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왼손에는 허름한 약상자가 들려 있었다. 여기 출입금지인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둘러보려고요. 노인은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도식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혹시 한도식 씨? 도식의 눈이 커졌다. 나를 아시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의무병이었어요. 김희성. 도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김희성, 의무병?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들것을 들고 뛰어갔죠. 그들은 예전 의무실이 있던 자리에 섰다. 의성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그날은 눈이 많았어요. 총성이 나고 누군가 쓰러졌다는 보고가 있었죠. 저는 급히 뛰어갔는데 비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병사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병사가 진우였습니까? 의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만 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니요? 정확히는 누군가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군종병이었어요. 그 말에 도식의 표정이 굳었다. 군종병이라. 그때 군종실은 사격장 바로 옆 예배실에 있었죠. 의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사고 보고서엔 군종병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기록이 아예 누락돼 있었습니다. 하리는 곧장 메모를 꺼내 적었다. 군종병 예배실 빠진 기록. 의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낡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그날 내가 보관했던 거요. 상자 안에는 녹슨 단피 하나가 있었다. 단피 밑면에는 흔치 않은 각인 S-7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건 보급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감사용 사격 실탄이에요. 원래 교관실에만 지급되던 겁니다. 도식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그럼 그날의 탄환은 진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의성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누군가 실탄을 바꿔 끼웠어요. 그 아이는 뭔가를 막으려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할인이 나직이 물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막으려 했을까요? 의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교관석 뒤쪽에 한 명 더 있었죠. 감사 장교라면 상부 감찰 나왔던 사람입니다. 안전점검 영목으로 훈련을 지켜봤죠. 그 사람이 정확히 표적 7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도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바다 쪽으로 향했다. 그럼 진우가 겨냥한 건 감사 장교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의성은 단호히 말했다.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리는 카메라를 끄고 의성에게 물었다. 그날 혹시 진우 아저씨가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았나요? 의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저 저 사람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라면 의성은 잠시 도식을 바라봤다. 당신이었습니다. 한선임님. 도식의 손에서
탄피가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닿으며 울리는 소리가 낡은 예배실 안에 맴돌았다. 나를 막으려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날 당신이 교관에게 보급품 횡령을 신고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죠. 아마 그게 표적이 된 이유일 겁니다. 도식의 기억 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자격 전 교관 최상도가 자신을 불러 말했었다. 한도식,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너까지 다칠 수 있다. 그때는 단순한 경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다. 할인이 예배실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라벨엔 34로-7 표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테이프를 돌리자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타격선 정렬 완료. 표적 7 이상 없음. 진우, 손가락 내려. 방아쇠에 손 대지 마. 그리고 곧 짧은 비명과 함께 이어지는 두 번째 총성. 그 다음은 정적.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진우야, 내가 막아. 테이프가 멈추자 예배실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방금 들렸죠? 두 발이에요. 분명히 두 발이었어요. 도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하나는 진우, 하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교관이었겠지.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최상도를 수소문했다. 그는 지금 바닷가 수산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생선 비린내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최상도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한도식, 이게 얼마 만인가? 40년이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 도식은 테이프를 내밀었다. 이걸 들으시오. 최상도는 처음엔 듣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누군가의 마지막 목소리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짧은 총성 소리가 다시 울렸다. 최상도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궜다. 그래, 결국 이걸 찾았군. 교관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상도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 장교가 내려왔었지. 그날 사격장 안전 점검을 이유로. 하지만 사실은 나를 조사하려던 참이었다. 왜요? 보급품 일부가 빠졌거든. 내가 관여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어. 그걸 알고 있던 게 진우였지. 그럼 진우는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까? 아니, 그 녀석은 나보다 더 큰 걸 지키려 했지. 뭐려? 사람. 최상도가 고개를 들었다. 한도식, 너였어. 그 녀석은 내가 다칠 걸 알고 있었어.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아저씨가 왜 그렇게까지요? 그날 그 녀석이 내게 이런 말을 했지. 교관님, 한 선임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저 규정대로 한 건데, 그때 난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 하지만
사격 직전 그 아이가 내 총을 만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 그 총엔 실탄이 한 발 더 들어 있었어. 최상도는 눈을 감았다. 아마 그 총으로 내 목숨을 대신 지킨 거야. 도식은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그날 자신을 희생한 거였군. 최상도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뭐라고요? 사격장 뒤편 도로에서 군 트럭 한 대가 급히 나갔어. 그 안에 군종병이 타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 그날 밤 도식은 항구 근처 모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발이 바다 위로 스며들며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우야, 너는 살아 있었니? 할인이 라디오용 녹음기를 켰다.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마무리 멘트 하셔야죠. 그래,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어도 언젠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온다. 다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릴 때가 많지. 도식은 편지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다. 그때 총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그건 너를 살리려 했다는 뜻이었다. 밤이 깊었다. 항구의 불빛은 멀리서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리는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말했다. 기록 1위에 7 사격장 사고 조사. 세 번째 날 밤 도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손바닥 위에 얹힌 탄피를 바라보았다. 그 탄피는 40년을 묵은 금속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차갑고 무겁고 말이 없었다. 할이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사람은 말이 없을수록 더 많은 걸 숨기게 되지. 그래서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교관도 아니고 진우도 아닌 그 중간에 누군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의성의 소개로 한 사람을 더 만났다. 사격장 근처 수산시장 구석 배가처럼 보이는 창고 안에서 최상도는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짧고 냉정한 금속음이 퍼졌다. 또 왔군. 그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날 일로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도식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진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상도는 칼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알면 뭐하나? 이미 죽은 일이다. 그날 두 발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칼끝이 멈췄다. 최상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칼을 내려놓았다. 두 발이라 그건 누가 녹음한 거지? 예배실에서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할인이 답했다. 그 테이프엔 진우야, 내가 막아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최상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걸 들었나? 예, 그럼 이제 나도 말할 때가 됐지. 감사 장교가 내려왔을 때였어. 그 인간은 평판이 안 좋았지. 부대 내부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었고, 진우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른 척했지만 알았을 거야. 그날 훈련 전 나한테 묘한 말을 하더군. 교관님, 혹시 누가 선임님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핑계로 다른 걸 노리고 있어요. 나는 그냥 겁먹은 신병의 헛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때 이미 뭔가를 알아버린 상태였어. 그래서요? 할인이 물었다. 그 아이는 내 총을 바꿔치기 했어. 내가 쓰던 총에 감사용 실탄이 들어 있었거든. 그걸 눈치챘던 모양이지. 그 녀석이 몰래 자기 총과 바꾼 거야. 도식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진우는 일부러 방아쇠를 당긴 겁니까? 아니, 그 아이는 당기지 않았어. 다만 누군가 대신 당겼지. 누가요? 감사 장교였어. 그는 내 쪽으로 향한 총을 막으려던 진우의 총구를 붙잡았어. 그리고 그 순간 총이 터진 거야. 할인이 손을 떨었다. 그럼 그날 진짜로 쏜 사람은 감사 장교였지. 하지만 보고서엔 그 인간이 모든 걸 덮었어. 신병, 오발 사고, 그 한 줄이면 충분했지. 진우는 사라졌고 우린 입을 다물었어. 도식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었군요. 그래. 하지만 그땐 나도 살고 싶었어.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진우 아저씨는요? 최상도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고 다음 날 군 트럭 한 대가 나갔어. 그 안에 실린 남자는 진우였을지도 모르지. 의무병이 동행했으니까. 며칠 뒤 도식과 할인은 다시 의성의 의원을 찾았다. 의성은 의무복 대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걸 고개, 수첩엔 당시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부상자 없음. 단, 심리적 충격자 한 명 관찰 필요. 군종병, 인솔 예배실 이동.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니요. 내 개인 기록이지. 그럼 진우가 예배실로 간 겁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날 내가 본 건 진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도식은 의성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 예배실로 간 병사. 그는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을 못 봤죠. 하지만 신발이 달랐어요. 신발? 진우는 새 훈련하였는데 그 병사는 낡은 전투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할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누군가가 진우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날 밤 도식은 꿈을 꾸었다. 눈 덮인 사격장,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진우가 천천히 뒤돌아보며 말했다. 분대장님, 뒤를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멀리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눈 위로 검은 피가 번졌다. 그는 잠에서 깼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할인은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악몽 꾸셨어요? 그래, 진우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할아버지, 그건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예배실을 찾았다. 벽은 무너져 있었고 창문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할인이 바닥을 살피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총알이에요. 그녀가 그것을 들어올리자 빛바랜 금속 표면에 S-7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옆면엔 낯선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막았다. 도식은 손에 쥐었다. 그가 막았다. 그건 누굴 말하는 걸까? 그때 예배실 구석의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할인이 스위치를 건드리자 테이프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진우야, 내가 막아. 안 됩니다. 교관님, 그럼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냐? 네,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적, 곧이어 짧은 비명과 총성. 할인은 눈물을 훔쳤다. 그 사람 진우 아저씨는 결국 자기 대신 할아버지를 지킨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나를 막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 막아준 거야. 그날 밤, 할인은 라디오 대본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사람은 가끔 총을 쥔 손으로 누군가를 구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오발이라 부른다. 이튿날 그들은 마지막 단서를 찾아 항구 마을의 작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곳엔 매년 여름 익명의 남자가 봉투를 붙인다는 소문이 있었다. 편지요? 우체국 여직원이 말했다. 그분은 이름을 안 쓰세요. 그저 도식 씨 앞으로라고만 적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글쎄요. 거의 20년은 된 것 같네요. 도식은 여직원에게 부탁해 보관 중이던 오래된 우편 기록을 열람했다. 거기엔 발신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남포항 기슬 12번 창고. 그 주소를 본 순간 최상도의 말이 떠올랐다. 군 트럭 한 대가 나갔어. 그 안에 진우가 있었을지도. 그들은 창고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벽에는 낡은 군용 자켓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도식, 진우, 그리고 교관. 40년 전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 아래엔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날 나는 막았다. 도식은 벽에 손을 댔다.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진우야, 너는 그날 누굴 막으려 했던 거냐? 남포항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짙게 눌려 있었고 멀리서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할인은 목도리를 단단히 여며 쥐었다. 여기가 그 창고예요? 그래.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있는 곳이야. 창고 안은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녹슨 군용 자켓과 낡은 모포, 그리고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인이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노랗게 바랜 봉투. 그 위엔 김희성 의원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의성 선생님 이름이네요. 그럼 그가 남긴 건가? 도식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낡은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 이름은 박진우였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다. 이 사람 진우 아저씨가 아니에요. 할인이 낮게 말했다. 사진이 달라요. 도식은 손끝으로 그 얼굴을 쓸었다. 그럼 이건 누구지? 편지를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그날 내가 막은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박진우가 아닙니다. 진우는 나를 대신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 속의 내용은 길었다. 한 줄 한 줄마다 4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스며 있었다. 나는 박진우의 동기, 이름은 강윤석이었습니다. 그날 사격장에선 누군가 한도식 분대장을 해치려 했습니다. 진우는 그걸 알아차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윤석아, 내 총 좀 바꾸자.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도식의 눈가가 떨렸다. 윤석, 그 아이는 이미 전출된 걸로 기록돼 있었어. 그렇죠. 할인이 메모를 보며 말했다. 그럼 기록이 조작된 거예요. 총성이 울리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예배실이었죠. 군종병이 내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진우야. 그렇게 기억해야 해. 나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대신 사라지기로 한 거였습니다. 도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럼 진우는 살아서 그의 이름을 넘긴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윤석은 박진우가 되었고 박진우는 이름 없이 사라진 거네요. 의성, 선생님께 가야 해. 도식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그분이 알아야 할 일이지. 김희성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그랬구먼.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난 분명히 부상자를 봤어. 하지만 피가 없었어. 대신 옷이 바뀌어 있었지. 피 묻은 군복이랑 깨끗한 옷, 두 벌이 겹쳐져 있었어. 그럼 진우는 옷을 벗기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혔던 거야. 그게 윤석이었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된 거지. 그럼 윤석은 살아 있었나요? 그래.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지. 그날 이후 진우는 이름을 버리고 떠났고 윤석은 박진우로 살아남았어. 할인은 숨을 삼켰다. 이름을 바꿔서 서로를 지킨 거네요. 그래. 누군가는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는 기억을 대신했지. 그럼 진우 아저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글쎄다. 의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년 전 한 노인이 날 찾아왔었네. 목에 흉터가 깊게 패였던 사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지. 내 이름은 진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래, 아마 내가 찾는 그 사람일 거야. 그날 밤, 도식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우야, 넌 결국 나 대신 이름을 버렸구나.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어떤 사람은 죄를 덮기 위해 이름을 숨기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버린다. 세상은 둘 다 있지만 기억은 이름을 따라 남는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예배실로 향했다. 문 앞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다. 할인이 쪽지를 떼어 들었다. 할아버지,
이건 누가 쓴 걸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누군가 계속 이곳을 지켜온 것 같구나. 예배실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저 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우,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았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다. 도식의 손끝이 멈췄다. 그 문장은 진우가 아니라 윤석이 남긴 것이었다. 이건 고백문이에요. 할인이 말했다. 윤석 씨가 진우로 살며 쓴 기록이네요.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총을 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을 뿐이다. 총은 그 손에서 터졌다. 그리고 그 총성은 내 이름을 지웠다. 도식은 노트를 덮었다. 진우는 누군가의 죄를 막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지은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죄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도식의 시선이 천천히 멈췄다. 아마 우리 모두의 것이었겠지. 그날 밤 그들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할인의 손에 쥐어진 녹음기에는 따뜻한 소리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게 진우가 바란 진짜 기록이니까. 한참 뒤 도식은 할인에게 말했다. 라디오로 이 이야기를 내보내자. 진짜요? 그래. 그 아이가 세상에 남기지 못한 말을 우리가 대신해야지.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목은 뭘로 할까요? 도식은 천천히 말했다. 그날의 오발 사고.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창밖으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목에 깊은 흉터, 낯익은 눈빛. 그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선임님, 이제 그만 괜찮으셔도 됩니다. 도식이 일어섰다. 진우, 정말 너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를 기억했으니까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눈발이 흩날렸고 그의 발자국은 파도에 지워졌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그분 진우 아저씨 맞아요? 글쎄다. 도식은 미소 지었다. 이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날의 오발 사고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었다. 어떤 이름은 지워졌고 어떤 기억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날 이후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항구의 공기 속엔 오래된 기억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대신 짙은 안개가 부둣가를 덮고 있었다. 한도식은 방 안 창문을 열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그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때 총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 문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읽었다. 읽을수록 그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에게 남겨진 마지막 명령처럼 느껴졌다. 할인은 옆에서 라디오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방송은 마지막 회예요.
그래, 이제 끝을 맺을 시간이구나. 제목은 그날의 진실로요? 그래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다만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날 새벽, 도식과 하리는 의성과 함께 항구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 군물자 창고였고 지금은 바다를 지키는 등대 관리소로 쓰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책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선임님께. 도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글씨는 익숙했다. 그가 수십 년간 잊지 못한 그 필체였다. 도식, 선임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의 죄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날 교관석 뒤엔 감사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임님을 조사하려 했고 누군가 그에게 경고를 보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총구는 선임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총을 가져갔습니다. 단화는 내 것이었고 그 총성은 내 이름을 지웠습니다. 도식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덮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가 그날 내 총을 가져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할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진우 아저씨는 누굴 막으려 했던 거예요? 나였지. 도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살리고 대신 이름을 버렸어. 의성이 녹음기를 꺼내 틀었다. 그 속엔 진우의 마지막 육성이 남아 있었다. 한 선임님이 이걸 듣게 된다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라진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선임님의 양심이 옳았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의 총알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도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이나, 네, 그 총알은 나를 겨눈 게 아니라 내가 지키려던 신념을 겨눈 거였어. 진우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결국 사람을 살린 거네요. 그래. 그런데 세상은 그걸 오발이라 불렀지. 며칠 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명은 세상 이야기, 그날의 오발 사고. 할인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오늘은 40년 전 한 사격장에서 일어난 작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오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총알은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수많은 이들이 그날 밤 눈시울을 적셨다.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의성은 우체국을 찾아갔다. 직원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다. 이걸 보내주게. 받는 사람은 한도식, 보내는 사람은 진우.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진우 씨요? 주소는요? 필요 없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며칠 뒤 도식은 집 앞 우체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다. 도식아, 그날의 총알은 내 양심을 지키려던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우야, 이제야 알겠구나. 그날 밤, 도식은 난로불 앞에서 할인과 함께 마지막 방송 멘트를 녹음했다. 우린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한 사격장에서 울린 총성은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날의 오발 사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고 그 위로 새벽빛이 떠올랐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었다. 도식, 선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바람에 흩어지듯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할인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총알은 누굴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양심을 향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항구의 바람이 잠잠해졌다. 우체통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도식은 알았다. 편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진우는 마지막 말을 이미 전했으니까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자. 그 문장을 중얼거리며 그는 창문을 열었다. 눈이 아닌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날의 오발 사고, 그건 총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